전쟁 직전에 소련군, 미군이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그 38선,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투는 아니었지만 남한군이랑 미군 사이에서 소규모 육박전이라든지 공방전이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 38선 주변에서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당시 남한의 국방부 장관, 신성모라는 사람이었는데, 국방부 장관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 별명이 뭐였냐면, 낙무 장관이었어요.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승만한테 이렇게 아부를 좀 잘해가지고 얼떨결에 감투를 썼다가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 근데 뭐 군사 지휘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승만한테 아부를 잘해요. 그리고 특히 이승만한테 뭘 잘했냐면 이승만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연설을 하면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우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낙자의 눈물 루자예요. 눈물을 잘 흘려서 국방부 장관이 됐다고 해가지고 별명이 무슨 장관? 낙루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무슨 얘기만 하면 감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선 자기에게 감동 잘해준 사람 있으면 예쁘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 정작 반공, 공산주의자들 언제든 때려잡을 수 있고, 자, 평양으로 쳐들어가자. 자, 이런 얘기들을 밥 먹듯이 했는데 정작 대책은 없었어요. 이 당시 그 국군 장교들, 그 장군들이 이제 많이 했던 게 댄스홀에 가는 일이었어요. 요 당시 남한을 강타한 거, 이제 레코드 같은 거 틀어놓고, 그쵸. 클럽에서 이제 남녀들끼리 모여가지고 춤추는 거. 이 특히 이제 국군 안에 그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댄스홀을 자주 출입하고 또 술도 많이 마셨다 그래요. 자, 장군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전쟁 대비가 잘 돼 있었다? 안 돼 있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조금 비교적 더 단단하게 다부지게 준비를 해서 소련이랑 중국 같은 나라의 허락을 또 받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탱크 몰고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6.25 전쟁이에요. 자, 전쟁 직후 남한 군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연거푸 계속 패배를 하게 되죠. 당시 이제 이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게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유엔군이 참전이 결정이 돼요. 자, 근데 결국은 이 북한군이 훨씬 더 준비를 다부지게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을 못 지켜요. 전쟁 시작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서울을 뺏겨요. 자, 당시에는 저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오는데 지금은 다리가 많지만, 당시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다리가 지금의 한강대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한강철도도 있긴 했었죠. 이 한강대교를 당시 이제 피난민들이 막그 전쟁 났다고 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북한군들 못 내려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당시 국군이 이 다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피난민들이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폭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강다리 건너던 그 민간인들 수십 명이 자, 폭탄에 맞아서 혹은 강물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돼요. 전쟁 중이라서 당황해서 경황이 없었다지만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당연히 처벌받을 만한 일이죠. 자, 근데 이때 당시 이 한강다리 폭발을 지시했던 장교 하나만 해임되고 나머지는 처벌받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전쟁이 나서 막 어수선한 상황이 됐는데 계속 라디오에서는 자, 지금 국군이 이기고 있고
이제 평양이 눈앞이고 이런 가짜 라디오를 계속 흘려요. 자, 전쟁에서 지고 있고 서울을 뺏겼다는 얘기를 하면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거짓 방송이 계속해서 라디오에서 나와요. 자, 근데 정부가 이렇게 한강다리 막 폭파해서 민간인들 죽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나 불신을 하게 된다. 자, 그런 가운데 대통령 이승만은 서울이 넘어갈 것 같다니까 대전으로 갔다가 목포로 가요. 목포로 갔다가 그래도 목포까지 내려가시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대전으로 올라갔다가 북한군이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번에 대구로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도 대구까지 내려오신 건 좀, 자, 그래도 이번엔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고 이번엔 어디로? 저 제일 남쪽에 부산으로 대피를 하게 돼요. 이 당시 대통령 나이,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이제 1875년생이니까 76세였단 말이에요.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은 판단력을 상실해서 자,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짓가랑이를 붙들은 나라가 미국이죠. 자, 유엔군이 자, 요 딱 전쟁 일어나고 3일 만에 부산으로 상륙을 하죠. 자, 당시 그 한반도 이렇게 보면 자, 경상도죠? 요 경상도 지역을 관통하는 이 강이 무슨 강이죠? 낙동강이죠, 그죠? 자, 북한군이 막 다른 지역들을 다 이제 점령하고 내려오는데 이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전쟁이 물고 물리는 양상으로 바뀌어요. 자, 이런 것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교착.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들어봤죠? 이 메가더 사령관에게 국군의 통제권을 넘겨요. 자,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선포를 하면 전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상황은 뭐라고 부를까요? 평범한 상황, 평시라고 불러요. 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누구에게? 예,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넘기게 돼요. 이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평시 작전 통제권은 국군에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 전쟁 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어요. 그렇죠. 말가도는 죽었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임명이 됐겠죠?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또 전쟁 상황이 선포가 되면 한국 군대를 한국 육군 참모총장이 이끌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이끌어요? 미군,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이걸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번 정권에서 돌려와야 된다, 아니다, 여전히 미국을 믿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실갱이가 많았는데, 아무튼 여전히 작전 통제권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에게 있다? 유엔군에게 있어요. 근데 유엔군 사령관을 보통 미국인들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전쟁 과정에서 막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이제 퇴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 쪽으로. 이 퇴각 과정에서 당시 미군들이 또 좀, 뭐랄까, 몹쓸 짓을 좀 해요. 영동, 충청북도에 있는 그 도시인데, 영동에 노근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자, 당시 미국인들이 막 철수를 하면서 여기 주민들이 남아서 다 북한에게 끌려가거나 해가지고 군인이 되거나 공산화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노근리 주민들, 죄 없는 주민들인데 다 어떻게 하고 떠났을까요? 다 죽이고 떠난단 말이에요. 자, 노근리 학살 사건.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메가더가 꾀를 내죠. 자, 이렇게 북한군의 옆구리를 치죠. 예.
자, 이게 그 유명한 문상력 작전? 자, 이렇게 해서 후방을 공격당한 이제 그 북한군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뒤로 밀리게 되죠. 전세가 뒤집히게 되고, 자, 우리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돼요. 딱 서울을 뺏긴 지 석 달 만에 서울을 다시 되찾죠. 그리고는 10월 1일 마침내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38선을 돌파한 이 10월 1일 기념해서 이날을 무슨 날로 정했어요? 그렇죠. 군의 날이죠. 그리고 북한의 수도 평양을 이때 빼앗게 되죠. 평양 탈환. 자, 김일성은 이제 끝도 없이 이제 북쪽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이때 마침내 그 유엔과 국군의 연합군이 여기 압록강 지역까지 진출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 남자들 군대 가보면은 군대 식당 앞에 이렇게 만화 같은 스파 같은 거 그려져 있는데 그 군인이 압록강 물을 이제 수통에다가 이렇게 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압록강에 있는 물을 수통에 담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자, 국군이 북한 대부분 지역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통일이 되나 싶었어요. 자, 근데 이때, 그쵸. 중국 공산당군이 항미, 미국에게 저항하고 원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원한다. 라는 명분으로 이제 한국전쟁에 개입을 하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과거에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조선을 도와주러 왔죠.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항외, 일본에게 저항하고 조선을 구원한다. 자, 결국은 우리 국군 유엔군은 자, 중국군에 이제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 인구가 많죠. 지금 중국 인구 얼마인지 알아요? 4억? 그거는 청나라 때 14억이에요, 지금. 자, 14억 명인데 물론 이 당시 때는 14억은 안 됐지만 이 당시 중공군이 100만 명이라는 소문이 돌게 돼요. 몇만 명? 100만 명. 자, 말이 10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근데 실제로 참여한 군대는 한 35만에서 40만 정도 사이였다 그래요. 그것도 엄청 많죠. 근데 이 중공군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냐면, 자, 이 산골짜기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동시에 많은 부대가 한 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할 때 꽹과리나 징이나 북 같은 것들을 막 치면서 나왔다 그래요. 네. 자, 이런 것들을 막 치면서 나오니까 어땠겠어요? 국군이나 유엔군이. 놀랐겠죠?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고 쏴도 자, 죽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그 중공군에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날씨 춥죠? 1월 말인데. 자, 북한은 이런 날씨가 11월 말 12월 초부터 이런 날씨예요. 자, 전쟁이 여름에 시작이 됐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 무렵에 북한이 추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안 그래도 전쟁이 좀 뭐랄까 끝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중국 군대가 남쪽에서로 내려오게 되고 엄청난 숫자가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추위가 또 오게 되면서 사기가 완전히 꺾이게 돼요, 국군이. 자, 이렇게 해서 이 흥남은 저 원산 옆에 있는 도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임시수도 부산으로 대피를 하게 되는 흥남 철수.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이때 그 갓난아기였던 문재인 대통령 데리고 요 부산으로 내려왔다고 하죠. 네. 자, 그리고 이때 보세요. 이제 서울이 다시 뺏기기 직전의 상황에 몰렸어요. 자, 서울을 뺏기게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잡혀가가지고 뭐 북한에게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북한군에 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을 뺏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생각, 군부대를 하나 급조해요. 급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국민방위군으로 조직된 부대가 한 10여만 정도 됐어요. 자, 근데 말만 국민방위군이지, 자, 무기도 막 못 쓰는 총이나 제대로 지급이 안 됐어요. 심지어 일부는 무기를 지급도 못 받아요. 그리고 군인이면 뭘 지급받아요? 군복을 지급받죠. 그리고 뭐 튼튼한 군화, 신발을 지급받죠. 워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지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50년 12월 그 추울 때, 자, 요 부산까지 내려가라는 명령을 내려. 10만 명을. 자, 그래서 10만 명이 2열 종대 두 줄로 세워가지고 얘네를 부산으로 내려가게 만든 거야. 이 당시에 기차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자동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간 거예요. 자, 그죠. 2달 동안. 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반팔 이런 걸 입고 갔어요. 지금 준일이처럼. 자, 이 겨울에. 자, 그리고 신발은 집신. 자, 2달 동안,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줘요, 한 끼. 한 끼도 주먹밥 그것도 요만큼도 아니고 한 반 정도. 자, 어떤 사람들은 막 얼음물에 밥 말아 먹고 막 이렇게 2달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명이. 절반이 죽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국군 창설한 이래 최대 수치. 무슨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때 부통령 이시영이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대통령 이승만에게 따지다가 이승만이 이걸 못 들은 척하니까 스스로 어떻게 했을까요? 사퇴예요, 사퇴. 쪽팔려서 못하겠다. 자, 그리고 마침내 서울을 또다시 뺏겨요. 눈물의 일사후퇴. 51년 해가 넘어갔죠. 자, 이제 계속 퇴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연관됐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주민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 이 주민들을 또 과거 제주도에서 했던 것처럼 학교로 불러 모아요. 자, 공무원 자식들 손 들어봐. 나와. 경찰 자식들 손 들어봐. 나와. 군인 자식들 나와.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산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창에서도 약 500여 명의 죄 없는 평민들을 모두 죽인 사건. 이거 못하. 51년.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죄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이 희생됐던 게 6.25 전쟁. 자, 그래도 국군이 정신을 차리고 유엔군과 연합해가지고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화이트데이 때. 51년 3월 14일에. 자,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38선 주변에서 물고 물리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죄 없는 군인들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휘말리면 민간인들도 이렇게 죽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메가더 장군이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 전보를 보내요. 뭐를 쓰게 해달라? 핵을 쓰게 해달라. 평양에 한 발, 만주에 한 방, 중국에 28방. 몇 방? 핵을 30발을 쓰게 해달라. 메가더의 계획은 북한만 이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공산화 된 중국까지 핵으로 쓸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거 트루먼이 들어줬을까요?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이유. 그죠. 소련이 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소련도 핵을 쓰겠죠. 미국이 쓰면. 그러면은 이게 3차 대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트루먼이 메가더를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이때 해임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른 거죠. 자, 메가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병이 늙은 병사죠. 다만 뭐 할 뿐이다? fade away. 사라질 뿐이다. 이제 늙었어요. 그렇죠. 이때 70이 넘었죠. 자, 메가더가 해임되고 나서 리즈웨이라는 별 3개 달린 중장이 오는데 이 리즈웨이는 미국 대통령 말 아주 잘 듣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때부터 남한이랑 북한이랑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18선 주변에서 계속 물고 물리는 공방전이 벌어지게 돼. 자, 결국은 전쟁이 끝이 안 보여요. 결국은 소련이 나서요. 자, 그러면서 휴전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휴전회담의 가장 큰 쟁점 2가지. 서로 데리고 있는 포로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포로 송환의 문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휴전됐을 때 군사분계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자, 포로 송환에 관한 논쟁은 북한 쪽에서는 강제 송환을 얘기했어. 처음에 공산당 군대였으면은 뭐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 북한 쪽으로 돌려보낸다. 처음부터 국군이었으면은 뭐 북한에 남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의사 무시하고 다 남쪽으로 돌려보낸다는. 유엔 쪽에서는 자유송환을 얘기하죠. 지금 잡혀있는 포로에게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자기가 남고 싶은 쪽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왜 북은 북이라고 썼고 남쪽은 남이라고 안 쓰고 유엔이라고 썼을까요? 휴전협상 테이블에는 북한, 중국, 대, 유엔의 협상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 참여를 못해요. 왜요? 왜 참여 못했을까요? 맞아요. 자, 이승만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유엔군에게 넘겼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는 북측은 38선으로 하자. 우리 원래 38선 경계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었잖아. 자, 유엔 쪽은 우수한 화력이랑 무기로 38선보다 더 이북 지역까지 땅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남쪽이. 그래서 새로 휴전선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서로 동의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무려 2년을 끌어요. 이 2년 끄는 동안 계속해서 남과 북이 치고받고 죽고 죽이고 전투를 치른 거죠.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죠. 자, 결국은 포로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자, 자유송환 쪽으로 합의가 돼요. 그리고 군사분계선도 휴전선. 자, 요렇게 설정되는 것들로 합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를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당시 이 휴전회담에 참여를 못했던 대한민국 정부, 우리 대통령 누구죠? 이승만은 휴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참에 미국 힘을 빌어가지고 아예 북한과 그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포로 송환에 대한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자, 이 원칙을 무시하고 당시 거제도에 공산주의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다 풀어줘 버려요. 자, 북한이랑 그 중국, 얘네가 동의하지 않은 룰대로 그냥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마음대로? 풀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전쟁을 더 하자는 거죠. 자, 하지만 이미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됐고, 양측 다 많이 지쳤어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은 양측의 휴전협정이 조인됩니다. 자, 전쟁 직후에 이제 휴전 중립국 감시위원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자, 어느 나라가 휴전 협상을 어기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돼요. 자, 이때부터 용산, 이태원, 자, 그리고 저 평택, 이런 데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미군 기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희 남자들 나중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영어 시험, 토익이나 이런 거 시험 잘 봐가지고, 이 미군 부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군 부대 가가지고 미군들이랑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카투사라고 그러죠, 카투사. 상대가 같은데. 영어를 배울 수가 있죠. 미군들이랑 생활하잖아요. 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남북에서는 오히려 독재 체제가 강화됩니다. 남쪽에서는 누구? 반공을 내세운 독재죠. 북에서는 음, 자 넘어가서 104페이지. 자, 우리 초대 헌법이 만들어지고 봐봐. 선생님 봐봐. 초대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2026년 우리 살고 있죠? 2026년까지 헌법이 9번 바뀌어요. 몇 번 바뀐다고요? 9번 바뀐다고. 미국은 1787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그 헌법의 중요한 내용들이 약간씩 그 부가조약을 붙여가지고 수정이 약간씩은 됐지만 기본적으로 개헌이 한 번도 안 됐어요, 미국은. 200년 역사 넘는데. 근데 우리는 한 80년 역사에서 헌법이 몇 번 바뀌었다고요? 9번 바뀌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헌법이? 헌법은 나라 최고법이죠. 보통은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들이 자기 권력을 더 과시? 유지, 더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헌법이 바뀌게 되는데 그 헌정사를 이제 볼 거예요. 단독 선거에 반발해서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있었죠. 이때부터 레드 헌트라고 불리는 공산주의 그 자들 박멸,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는 그런 움직임이 빨간색들, 빨갱이라고 이제 낮춰 부르죠, 공산주의는. 네. 자, 그리고 김구는 그 단독 선거에 반발해가지고 김규식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고 왔다 그랬죠? 자,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죠. 여기서 독립 촉선 국민의 독촉 들어가면 이거 누구 지지하는 사람 정당이라고 했어요. 독촉. 그리고 지주나 자본가로 구성된 한국. 자, 이런 정당들이 나름 많은 의석들을 확보를 했는데, 자, 무소속도 많이 뽑혔죠? 85석이나 뽑혔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거. 제주도 지역이 무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선거가 제대로 실시를 못 돼요. 제주도에 선거구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무효가 된다? 이게 초대 총선의 특징이에요. 전체 의원을 200명을 뽑았는데 자, 2개가 무효가 되면서 198명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도 50 총선거에서 우리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이 국회의원을 헌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불렀어요? 임기 몇 년? 2년. 잘 봐. 쓰면서 봐, 쓰면서. 자, 임시정부 이승만과 원수를 찐 김구는 여기에 참여를 못했죠. 하지 않았죠. 못했다기보다는 살당하지 않 요 이후에. 예. 자, 재헌헌법이 만들어졌어요. 7월 17일 재헌절이었죠.
대통령을 지금처럼 직선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뽑았다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뽑았다 그랬죠? 이때 가장 명망 있고 이름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그나마 누구였어요? 이승만이 뽑히게 되죠. 임기는 몇 년? 4년. 지금 대통령 임기 몇 년이죠? 지금 3년이에요? 탄핵돼서 3년이고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은? 5년이죠, 5년. 자, 두 번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이? 단임이죠, 단임. 한 번 할 수 있죠, 한 번. 단은 단수 복수할 때 그 단이에요. 처음에는 중임이었다. 두 번까지 가능했어요. 자, 재원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다. 짧았죠? 자, 초대 대선이 치러졌어요. 자, 여기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승만이 대통령, 부통령은 신흥무관학교 이회영의 동생이었던 이시영. 자, 그리고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거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세 번이나 대통령을 해서 자, 이 초대헌법으로 이끌어진 공화국을 1공화국이라고 부르고 1공화국의 대통령 하면 누구?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에 제주도 4.3 사건 그 공산주의자들 잡으라고 군대를 더 보냈는데 여수 순천에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죠. 자, 이게 여순반란. 요즘에는 뭐라고 부른다? 여수 순천 19 사건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경비대라는 경찰의 예비 조직이 아예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뭐로 바뀌었어요? 국군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는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넣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업그레이드 시킨 무슨 법?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 이승만 정부는 뭐 이렇다 할 어떤 비전이나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구상이 없었어요. 일단은 일단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유일무이한 이들의 그 내세운 슬로건들, 과제였다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뭔가 잘못하거나 여기서 비판을 하는 뉴스나 신문사나 언론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이 있으면 너 지금 북한이랑 연결됐지? 너 공산주의자지? 우리 친일파들 처벌해야 되는데 왜 지금 갑자기 다 지나간 옛날 얘기랑 잘 봐봐, 잘 봐봐, 선생님 봐봐. 왜 지금 다 지나간 친일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지금 북한이랑 저 연결돼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반대 세력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자, 친일 경찰, 그리고 북한에서 재산이나 땅을 뺏기고 온 사람들, 청년단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 무슨 독재? 아무튼 친일파가 있었어요. 일본은 망했지만 일본 통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35년 동안. 이 사람들을 미군정이 처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친일파들 처벌하는 걸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자마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이미 3년이나 지났죠. 미군정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파들이 곳곳에 이미 정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주요 조직에 스며들어갔고 결국은 이들이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잘 처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어떤 원하는 것들을 지금 정부가 대변해주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승만 우상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일민주의. 국민들이 하나같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자, 그 국민들의 제일 우두머리, 우상인 사람이 누구? 이승만. 자, 청년단은 그 유명한 서북청년단이 있었고요. 조선 민족 청년단이 있었어요. 서북청년의 약칭이 서청. 뭐라고요? 서청. 평안도 지역에서
지주나 자본가였던 사람들, 땅이랑 재산 뺏기고 남한으로 쫓겨온 사람들, 그리고 그 조선민족청년당, 약칭은 족청이에요. 이범석. 이범석이라는 사람은 청산리 대첩 때 김좌진 장군을 보좌하던 부대장이에요. 해방 이후에는 계속 독립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내로 귀국하고 나서는 이 청년들 모아가지고 공산주의자들 때려잡는 일을 하던 사람. 조선민족청년단의 슬로건은 국가지상, 민족지상. 최우선으로 삼는 거는 국가예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민족. 자, 여기에 방해가 되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축살 때려잡자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격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나 공산주의의 공짜만 입에 올려도 자,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경찰 가서 여전히 그 일제강점기 때 안 좋은 고문 방식으로 처벌하거나 이 사람들을 다 잡아 가뒀다. 지지율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49년 6월 국회 내에 북한의 스파이가 있다. 이름하여 무슨 사건? 국회 뿌락지 사건.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보도연맹이란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보도연맹이란 단체는 무슨 단체냐면 남한에서 공산주의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제호 잘 봐.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를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을까요? 농부, 가난한 사람, 우리 노비, 신분제 없어졌잖아요. 가난한 세대. 자, 공산주의를 그래도 좀 알고 남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려면 일단은 뭘 알아요? 글을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글을 알면서 책도 좀 읽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이 보도연맹 가입의 주요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교사. 어. 이 당시 교사들이 세상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뭐 교원 자격증이나 시험을 통해 가지고 교사가 임용되는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는 할 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공산주의랑 좀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교사, 작가, 지식인, 학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처음에 보도연맹에서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공산주의 싫어하게끔 반공교육을 시킨다. 이런 명분이었어요. 뭐 검사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오제도, 선우종원 이런 우리나라 초대 검찰청의 검사들이 만든 조직인데 문제는 이게 이승만 정부에서 이 보도연맹을 키우고 자 보도연맹을 통한 저 공산주의 반공교육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봐봐 공무원들한테 할당이 내려와요. 그럼 여기 동사무소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자 그 보도연맹을 한 20명씩 마을 주민들 가입시켜라. 자 이런 할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정부에서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한테 뭐 20명, 30명 할당이 내려오면은 그 마을을 돌아다녀요. 그 처음엔 아까 얘기했던 그 학자나 지식인들 찾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야 적어요. 얼마 안 되죠. 자, 다니다 보면은 뭐그 당시 글 배우거나 아는 사람들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울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젠 누굴 찾아갔어요? 그냥 농부들이나 뭐 그냥 글도 모르는 무지랭이들도 다 찾아가가지고 여기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거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크게 문제가 돼요. 우리 6.25 전쟁 때 북한군들 쳐들어오죠. 이때 북한군들이 남한 땅 많이 장악하잖아요. 낙동강 근처까지. 이때 북한군들이 내려왔을 때 그 보도연맹에 가입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요. 그 다음 북한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거는 남한에서 뭘 했다는 걸 증명하게 돼요. 공산주의를 했다는 걸 증명하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 사람들 보도연맹 가입시켜서 반공교육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찾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일찍이 미국이나 저 이승만이 저 제국주의 앞잡이로서 그 독재를 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선물하고 칭찬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주민 앞에서 저 김일성 만세, 공산주의 만세 이런 것들에 대한 연설을 하게 한다고. 자, 근데 문제는 전세가 어떻게 돼요? 뒤집히죠. 그래서 국군이 다시 어떻게 되죠? 유엔군이랑 치고 올라가잖아요. 다시 재점령하게 되죠. 자, 그런 과정에서 보도연맹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운동장 끌려가는 거예요, 또. 운동장 끌려간 다음에 보도연맹 명부들을 딱 펼쳐가지고, 자, 김일성 만세한 사람들 있다 그랬지? 저 뒷산으로 와. 그리고 보도연맹 가입자들 너희도 혹시 모르니까 다 뒷산으로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전쟁 중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도연맹 가입돼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죽은 사람이 나중에 추산해보기를 20만 명이 죽어요. 전쟁이 3년이었죠. 이 3년 동안 보도연맹에 가입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자, 근데 또 문제는 자, 보도연맹 가입했는데 국군이 또 점령한 지역에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숨겨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이 또 북한으로 이제 북한군이 또 내려와가지고 중공군 때문에 또 다시 또 내려오게 되잖아요. 자, 이제는 악에 바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또 국군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또 찾아서 죽이고. 자, 이런 것들이 반복됐던 것이 한국 전쟁이다. 49년 6월에는 자,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에 오히려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상 해산이 됐죠. 그리고 우리 이승만의 라이벌이자 대항마였던 김구가 청년 장교 안두희에 의해서 죽었죠. 안두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김구를 죽였다는 걸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안두희도 어떻게 되죠? 김구 선생을 동경하던 택시기사가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두희를 맞아요. 죽여버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안두희 입에서는 누가 김구를 죽이게끔 지시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지를 않았죠. 이승만을 김구가 암살되고 나서 자 이제 점점 이승만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겠죠. 네. 자 우리 초대 총선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이었죠. 자 48년 5월 10일에서 이제 2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됐죠? 50년. 50년 2대 총선이 치러진다고. 이게 5.30 총선거예요. 우리나라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 자, 그렇게 해서 총선거가 치러졌는데 여기서 국회의원들을 뽑아봤더니 저기 보세요. 누가 많이 당선됐죠?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민심이 반영이 된 거죠. 이승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다 탈락을 하고 밀선을 하고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선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 전체 재적수 210석 중에서 무려 몇 석이나 당선됐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자, 이제 2년 있으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은 다시 현행헌법대로 하면은 대통령 어떻게 뽑아요? 국회의원들이 또 뽑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면은 이승만이 재선될 확률이 있어요? 없죠. 다 이승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와중에 딱 5.30 총선거 치러지고 한 달 좀 안 돼가지고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6.25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직후에 이승만 정권이 대응을 잘 했다 그랬어요? 대전 갔다, 목포 갔다, 대전 올라갔다, 대구 내려갔다, 부산 갔다,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한강다리 폭파시켜버리고, 민간인 학살 일어나고. 자,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을 왔죠. 그리고는 임시수도 부산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국회도 다 서울에 있었는데 국회의사당이 이제 임시국회도 부산에서 다 열리게 됐죠.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승만과 이승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되기 확률이 높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통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어느 정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거죠. 정치인들이 왜 당을 만들죠? 당은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에서 후보에 대한 유세, 광고를 하기도 하고, 우리 후보 찍어달라고, 이렇게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그죠?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에너지나 힘도 너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당이라는 거, 파티를 조직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정치고 정당이란 말이에요. 이승만을 재선시키려면 이승만을 지지하는 절대적인 정당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재선시키기 위한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당이 무슨 당이다? 자, 따라 읽어보세요. 이승만은 무슨 당이에요? 자유당. 자,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이 사실 원한 것도 아닌데 몇몇 국민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매수를 한 다음에 자, 이승만 재선에 대한 막 캠페인, 막 시위 이런 것들을 국회를 포위한 다음에 막 일으키게 해요. 자, 이런 것들을 관제 데모라고. 데모는 데모인데 진짜 국민들이 막 정부에게 막 격렬하게 따지거나 투쟁하는 그런 데모가 아니라 관제라는 관제는 이거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정부나 관에 속한 공무원들이 시켜서 하는 데모라는 거예요. 누구 재선을 위해서? 이승만 재선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하는 취지의 데모를 막 벌이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이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겠죠. 네. 자, 이거로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우리 겪었죠? 2024년 말에 뭐 했어요? 계엄령을 선포했죠? 예. 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령을 받아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은 육군 최고통수권자 참모총장, 해군 최고통수권자 그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임명권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자, 대통령이 자, 명령을 내려서 계엄령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이름하여 그 유명한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자, 뭐라고요? 이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군대가 부산 시내를 장악을 해요. 당시 국회의원들은 버스를 타고 그 임시국회로 보통 같이 이제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모여가지고 나란 일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 국회로 출근해야 되는 버스가 자, 이 임시국회로 출근하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벙커 들어봤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여기 들어가서 막 총 쏘는 그 방어 진지가 벙커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버스가 국회로 출근한 게 아니라 지하 벙커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국회의원한테 총을 겨눠요.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승만 제외하고 다른 후보를 찍는다는 거는 독한 지시를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 당신들 누구 찍어라? 이승만을 찍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목숨이 사람이 몇 개예요? 하나죠. 자,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고
선거가 열렸는데 그 선거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는 선거 자리에 군인들이 동석을 해요. 자, 군인들이 딱 총칼을 메고 동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표는 보통 어떻게 해요? 비밀 투표해야 되죠. 몰래 투표용지에다가 자기 원하는 거 사람 적어가지고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맞아요. 자, 근데 기립학이에요, 기립. 자,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의하시는 분 일어서세요. 자, 아닌 사람들은 반대. 자, 일어선 사람들은 찬성. 자, 이렇게 해서 개헌 찬반 투표가 기립 표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시 재적수 전원 찬성. 그쵸, 동의. 참여 20만 원 뽑은 게 진정한 독립운이 맞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이제 그 개헌 찬반 투표. 그래서 당시 바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거는 선을 봐봐. 자, 국회의원들 강제해가지고 이승만을 이제 선거에 뽑기는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때 헌법을 바꿔요. 자, 헌법을 바꾸는데 이게 1차 개헌이에요. 자, 1차 개헌. 이름하여 이제 발췌 개헌이라는 개헌인데 당시 아무래도 간선으로는 대통령 그래도 이승만을 뽑히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헌법을 바꾼 거예요. 자, 간선제 방식이었죠, 원래. 이 방식을 뭘로 바꾼 거예요? 직선제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직선제는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선제 되면 이승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민심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승만에 대항할 만한 후보가 없었어요. 자, 이승만에 대항할 후보, 인기 투표 1위 하면 누구였어요? 여운형 어떻게 됐죠? 정부 수립 전에? 죽었죠? 암살됐죠? 김구 어떻게 됐어요? 암살됐죠? 자, 그러면은, 김규식,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죽어요. 자, 그리고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었던 삼균주의, 이 사람도 납북돼가지고 북한을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승만에 대한 라이벌이나 그만큼 명망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너희들 만약에 이제 나중에 투표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보통은 투표할 사람들 신상 명세나 이 사람들 공약이나 이런 것들 잘 보고 찍을까요? 사람들이? 보통은 아는 사람 그냥 찍어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찍게 된단 말이에요. 당시 이승만의 그 대항마로 나왔던 사람이 조봉암이라는 사람 정도 하나였는데 이 조봉암은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공산당에서도 활동했던 사람인데 공산주의랑은 결별을 선언하고 초대 국회에서 농림부 장관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승만 대항마로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승만에 비하면 인지도라든지 명망면에서 많이 떨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직선제 개헌이 이제 이루어진 후에 이 직선제 투표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재선된단 말이에요. 네. 기립한 거는 그거는 헌법을 방금 얘기했던 그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헌법 그 개헌에 대한 표결이었어요. 네. 자, 이때 아까 그 군인들이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자, 헌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 헌법으로 만들려고 겁박을 준 거라. 여기 대해서 당시 국회의원들이 여기 굴복을 해가지고 네, 헌법을 바꾸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개헌.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뀐 헌법으로 이승만이 비교적 쉽게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자, 전쟁이 끝이 났어요. 자,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게 됐죠. 한미 상호방위 협정이라는 게 체결됐고 자, 전쟁이 끝났고 이승만이 이제 아무튼 대통령이 두 번이 됐죠. 그러면서 남은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현행 헌법대로라면은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할 수 있죠. 자, 한 번 했고 지금 두 번도 했잖아요. 헌법 바꿔가면서. 이제 끝이죠. 근데 끝내고 싶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자, 그래서 이승만이 뭔가 한 번을 더 하고 영구 집권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이 이제 임기가 점점 그 두 번째 임기가 그 이제 중간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승만의 후계자로 누가 자유당에서 대통령이 될지를 논의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범석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국무총리였어요. 그러면서 과거 이승만을 지지했던 족청, 자, 조선민족청년단을 이끌던 멤버였는데 이 이범석이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니까 자, 이승만과 이승만 쪽 자유당 그 사람들이 이 족청계를 이제 몰아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범석을 부른 다음에 국무총리에서 해임하고 정치적인 권리를 다 박탈해 버린다. 그래서 한때 그 이승만을 지지했던 족청계를 제거하고요. 이때 족청계를 제거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이승만의 꼬붕 이기붕이 등장합니다. 자, 이승만 정권 때 한글 간수화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너희 지금 봐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은 자, 보는 사람도 쉽고 쓰는 사람도 쉽게 소리 나는 대로 쓰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자, 기존의 맞춤법을 조선어학회라든지 한글단체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 맞춤법 안을 이제 부수고 이렇게 한글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한글 간소화 주장. 이거 결국은 국어학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부결이 되는데 자, 결국은 자, 여기서도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얻지를 못하고 그렇게 아무튼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인기 있는 행동들은 이승만이 못해요, 잘. 그리고 이승만이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고령이 돼가는데 두 번째 대통령 선거 끝날 무렵에는 이승만이 거의 80에 가까운 고령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주변에서 그 이승만 말만 잘 듣는 여러 장관들이 이제 출세를 하게 되는데 조병옥이라는 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승만 주변에는 지당 장관, 지당 장관이 뭘까요? 그렇죠. 연산군 옆에서 아부하던 간신들이 연산군한테 지당하십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주변에 있는 장관들은 무슨 장관? 지당 장관. 그리고 신성모 같이 6.25 전쟁 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무능력했던 그런 장관들이 여전히 장관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장관들을 낭로 장관. 신성모가 뭐만 하면 잘 물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병신 장관. 자, 이런 얘기들로 이승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어요. 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관권, 경찰, 군인, 공무원, 여러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데 공봉선거. 웬 동네에서 정체불명의 깡패들, 건달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선거 전날 돌아다니면서 자유당 안 찍으면 알지? 자, 이런 걸 야구방망이 들고, 네. 곤봉 선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몽둥이 선거. 몽둥이 막 휘두르는 거죠. 곤봉 몽둥이. 자, 서류 날치기. 자, 자유당 당시 라이벌 정당이 음, 이제 민국당이라는 정당이었는데, 자, 그 선거에 나가려면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죠. 그죠? 자, 민국당 후보가 그 동사무소에 후보 등록하려고 이 서류를 냈어요. 근데 빠꾸를 시켜요. 다시 써보래요. 다시 써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알겠다고 받았어요.
자, 그리고 후보 등록이 된 줄 알았는데, 자, 자기 선거날 되니까 그 투표지에 그 민국당 후보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락시키거나 정부 명령을 듣고, 자, 이런 부정선거들을 자행하는, 선거인들을 이제 고문하기도 하고 잡아가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유당이 억지로 과반수를 확보하게 돼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당시 자유당의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 임기가 52년부터 이제 56년까지로 이게 끝인데, 지금 한 번, 그리고 더 영구적으로 집권을 하려면은 헌법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중임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헌법에 다시 한번 손을 대기로, 자, 생각을 하죠. 당시 그 자유당에서 개헌안으로 내놓은 안건은 초대 대통령, 처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을 없애자. 자, 이런 내용이었어. 자, 근데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전체 재적수 중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몇 분의 몇? 자, 그래서 203석 중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만 그 헌법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당에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소속 국회의원들이랑 그리고 민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자유당 말 잘 들을 것 같은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자유당 생각에서는 203석의 3분의 2, 요거 하면은 135.3333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 135.3333을 넘어야지 이게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136석은 나와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거라서, 자, 자유당에서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이제 확보해서 예측하기를 203명이 투표하면 140명 정도는 개헌에 찬성표를 던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자, 개헌안을 올려요. 자, 그리고 찬성 반대 투표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이전처럼 막 계엄령 이런 걸 선포하진 않았고, 자, 찬반 투표에 들어갔는데 딱 결과가 나왔어요. 몇 표가 나왔을까요? 135표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재미난 게 무효표가 한 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무효표 한 표가 자유당 의원 표였는데, 예, 그, 이 당시 때는 투표지에다가 이것도 완전히 비밀 선거에 또 위배되는 건데,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써가지고, 투표지에다가 써가지고 이거를 접어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쓰는데, 그 한문을 틀리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효표가 됐어요. 네. 자, 그렇게 돼서 135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필요한 표는 몇 표라고요? 자, 이때부터 자유당에서 서울대학교 수학교수, 대한수학협회 회장, 자, 당시 대한민국에서 수학 잘한다는 사람들 다 모아요. 자, 203에 3분의 2. 그렇게 해서 나온 개헌에 필요한 인원수, 정족수를 어떻게든 136에서 135로 낮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자, 근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수학자들이 203의 정족수 136을 몇으로 낮춰요? 135로 낮춰요.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 4 이하는 죽이고 5 이상은 올린다. 이걸 반올림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자로 하면은 4 이하는 죽이고 5 이상은 올린다. 135.3333은 4,4,5입의 원리에 따라서 정족수가 135가 된다.
자, 이런 기상천외한 논리로 개헌안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개헌이에요? 4.4.5입 개헌. 4.4.5입 개헌안의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큼은 중임 제한을 어떻게 한다? 없앤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4.4.5입에 반대해가지고 당시 야당 의원들이 뭉쳐요. 자, 뭉쳐서 만들어진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정당. 무슨 당? 민주당. 이때 자유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대통령 이승만,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자유당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 자,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신익희. 이 사람은 임시정부 인사이기도 했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당시.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익희 돌풍이 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독실한 천주교, 카톨릭이었던 누구? 장면 박사. 네. 자, 그리고 무소속은 그 추대 대선 때 이승만이랑 맞붙어 싸우기도 했던 누구? 2대 대선 때 이승만이랑 맞붙어 싸우던 조봉암이 나왔죠. 자, 그런데 유세도 중에 신익희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유세하고 그날 이제 밤새도록 서울 가는 열차를 타고 그 열차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자, 근데 서울로 도착해가지고 그 수행원들이 신익희를 깨웠는데 신익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 신익희가 이때 심장마비로 유세 도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신익희가 죽으면서 대통령 그 선거는 조금 비교적 쉬운 게임이 돼버렸죠. 조봉암은 여전히 이승만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 낙승은 쉬워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자유당의 관심사는 부통령 선거였어요. 이승만이 이 당시에 나이가 벌써 82세였거든요. 현행헌법상 대통령이 죽으면 대통령이 무슨 일로 퇴위되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누가 이걸 이어받을까요? 부통령이 이걸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만약에 재임 중에 자연사했을 때 부통령이 이걸 이어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민주당에게 부통령 자리를 뺏기면 이승만 죽었을 때 정권이 어떻게 돼버려요? 교체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붕을 당선시키고 싶었는데 누가 됐어요? 장면이 된 거예요. 신익희에 대한 어떤 추모표 이런 것들 때문에 장면이 인기를 얻은 것도 있었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자유당의 우려대로 민주당이 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신익희가 죽으면서 신익희가 이제 선거에서 빠지게 됐지만, 선생님 봐봐. 여전히 투표용지에는 신익희가 투표 전날 죽었기 때문에 신익희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익희를 찍으면 그 표는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근데 이때 무효표가 신익희 무효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는 요때 조봉암이 신익희가 죽은 다음에 이승만의 대항마로서 무려 10%를 득표한다고. 자, 어떻게 보면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너희도 대통령 선거 몇 번 봐서 알겠지만 보통은 그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제3지대나 4지대에 있는 후보들은 득표를 많이 해요? 많이 못하죠. 근데 그 후보가 무려 몇 프로 득표했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거의 그쵸 득표를 많이 못하죠. 자유당은 저 민주당을 어떻게 한번 손봐야겠다. 그리고 무소속이었던 만만한 누구? 조봉암을 손보아야겠다. 이런 여론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승만은 점점 이제 그 노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세가 나타나요. 고집이 점점 세지고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이승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승만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데 이승만의 부인, 우리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하죠. 이 영부인이 미국인이었던 누구? 프란체스카 여사. 우리나라 초대 영부인은 미국인이었어요.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차 먼저 자기를 만나보고 이승만을 만나러 가. 그 다음에 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승만을 못 만나러 갔대요. 네. 그리고 이 프란체스카에게 평소에 아부 잘하고 선물 같은 거 잘 가져다 준 사람만 이승만을 만나게 하는 거. 자, 이때 이 프란체스카 여사와도 아주 잘 지내면서 이승만을 아주 굽신굽신 거리면서 잘 따라다녔던 남자가 누구? 이기붕. 그리고 그 이기붕의 아내 누구? 마리아. 이강석은 이기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평소 자신을 양녕대군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마치 조선왕실을 이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임금이 된 것처럼 평소에 얘기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진 대통령 이승만이 아들이 없어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뒤를 양자를 들여서 이으려고 했는데 평소에 자기에게 잘 아부하던 이기붕의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 이강석. 이 이강석을 이승만이 뭘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요. 자, 그럴 정도로 이기붕, 박마리아, 자, 이런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서 이승만이 판단력을 잃어요. 당시 그리고 청와대를 청와대라고 안 부르고 경무대라고 불렀거든요. 자, 처음에 대통령 사는 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경무대에 지금은 경호실장인데 당시에 경찰서장이었던 사람이 곽영주예요. 권총 같은 거 차고 다니면서 자, 이 이승만 경호한다는 걸 핑계대고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장관 자리에서도 이승만에게 안 좋은 얘기해가지고 내쫓게 하고 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곽영주. 그 곽영주가 서울에서 이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을 때 이제 유용하게 썼던 사람. 이 사람이 깡패 출신. 동대문에서 씨름왕했던 누구? 이정재. 자, 아무튼 이런 좀 뭐랄까 깜냥도 안 되는 정치적인 저 하류들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주변에서 넘쳐나게 된다. 요즘 그 배우만 이름만 갖고 이 사람은 동대문의 주목 깡패 출신이고 씨름 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이제 등치 좋은 건달이었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